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 폭염이 한계치를 넘어서는 듯합니다. 경남 양산이 40도를 넘어섰고 부산은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증시 폭락으로 많은 분들이 열불이 나는데 짜증나는 더위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에만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장중 한때 18% 넘게 빠졌고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급락하면서 6천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거래를 20분 동안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됐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혀를 내두른다는데 서영일 기자가 오늘 증시 상황부터 알려드립니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개장한 코스피.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 폭탄을 이기지 못하고 6% 가까이 급락한 5,66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간신히 지켰던 6,000선이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장중 한때 12% 추락하면서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어제에 이어 다시 발동됐습니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는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중국 반도체에 대한 우려와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하락 원인으로 꼽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뉴스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비이성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여기다 계속된 하락장에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파는 패닉셀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줄줄이 청산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이걸 뛰어넘을 만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FOMC 말고는 지금 기다릴 데가 없는데 전형적인 패닉셀링입니다. 이달하면 코스피가 30% 넘게 하락했는데 역대 최대 낙폭인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최악의 달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내일 새벽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함께 연이은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해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이유를 시장 구조와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논란입니다. 정부가 급조한 레버리지 ETF 탓이란 지적이 많았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도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떠넘기려는 듯 했습니다. 증시는 물론이고 환율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이 내놓았던 표현들마다 논란이 많았었죠.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극심한 국내 증시 변동성에 대해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파생 상품 등이 많은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 탓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선 이번엔 시장 구조와 개미들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단일 이 상품 때문이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변동성의 이 레버리지 상품도 일부 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추가 방안도 필요하면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겠죠. 최근 떠오른 중국 반도체 급성장도 거론하며 지난 2, 3개월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구조적 요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1월 레버리지 ETF 국내 도입을 공개 주장했던 김 실장은 시행 50여일 만에 부작용 논란이 일자 환율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정책 효과는 정부 성과로 평가하면서 부작용은 외부 요인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실장은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대급 시총을 자랑했지만 2년, 3년 뒤에는 저는 3강 된다고 봅니다. 시총 기준으로. 그랑 내기하시죠. 증시가 출렁이자 두 회사의 시장 비중이 큰 탓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반면 오늘 국회에 출석한 금융당국 두 수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야당에선 국정조사와 함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근조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여야 질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송구합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운영하는 거대한 리딩방의 피해자라며 상장 폐지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추종 배수를 하향한다든지 상장 폐지까지 감안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문턱을 높이고 문턱 내에서 들어와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지목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스테이크 드시면서 김용범 위원장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관련 국정조사와 필요하면 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새 30% 넘게 빠지고 삼전닉스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만 상승장에서 소외된 게 아니냐는 포모 심리가 극심했는데요. 이제는 투자 안 해서 다행이라는 조모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안모 씨는 지난달 뒤늦게 삼전닉스와 두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다들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만 소외된 것 같다는 포모 심리에 빠진 겁니다. 친구는 하루 만에 월급을 벌다 보니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포모죠. 대통령도 주식시장을 엄청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 달 새 주가가 추락하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75%, 78% 이 정도 손실을 보고 마이너스 대출에 이자도 지금 못 내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의 주식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내 한 증권사가 가입 고객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투자자의 49%, SK하이닉스 투자자의 68%가 손실을 보는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본 개미들의 손실이 최대 5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고급 세단 차값을 날렸다는 글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손실까지 자주 섞인 손실 인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를 안 해 다행이란 조모 심리도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할까라고 거의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안 하길 잘했다고. 불과 한 달 만에 불어닥친 증시 빙하기, 그리고 유례없는 변동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갑작스런 추락과 개미들의 손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공방으로 어수선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괜찮은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바로 잡을 듯 자신만만했는데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입니다. 집값 폭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의 상승률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공급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규제에 힘을 주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성적표입니다. 집값 폭등기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1년 동안 8.2% 올랐는데 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3위였고 박근혜, 노무현, 윤석열 정부에선 집권 초기 모두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습니다.
경기와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도 이재명 정부 1년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2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고 지난해 6월 대출 규제와 지난해 10월 규제 지역 확대가 파장이 컸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마저도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규제책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와는 다소 엇나간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그래서인지 집값이 향후 오를 건지를 보는 주택 전망 지수는 127로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천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은 치솟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탓에 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일부 자금을 증여받거나 빌려서 집을 사는 203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면 다행인데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 세대들은 갈수록 벌어지는 주거 격차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이후 젊은 층의 매수가 늘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형이 12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아니었을 때는 5, 60대가 거의 한 7, 80%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70% 정도는 20, 30대죠. 하지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5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해 대부분 부모 찬스를 쓴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1억 5천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양가에서 이제 받으면 3억 2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나 상속 등으로 집값을 충당한 자금은 3조 7천억 원. 전체 자금의 6%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부족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빌리는 경우가 늘어난 건데 이른바 부모 찬스가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가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향 완화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정책 대출을 좀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청년층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야 할 우리 군이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기관총으로 경계 근무를 선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17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었죠. 그런데 우리 군은 실탄을 넣지 않고 총 옆에 두고 근무를 섰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개 속 휴전선 너머에 초소와 철책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북한이 국경을 요새화하겠다며 새로 만들고 정비한 시설들입니다. 특히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100m 안까지 들어와 철조망을 세우고 짧게는 5m 앞에서 지뢰 매설 준비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은 횟수는 지난해에만 17차례에 이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우리 군은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데 경고사격에 사용되는 총이 K6 중기관총입니다. 거치대까지 60kg에 이르는 K6는 유효 사거리가 2km에 육박하고 강력한 파괴력으로 경장갑차까지 제압 가능한 보병의 핵심 중화기입니다. 특히 최전방에 배치된 K6는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도 실탄을 채운 탄띠를 기관총에 연결한 상태로 운용해야 하지만 서부전선 최전방 방어를 책임진 육군 1군단은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근무해왔습니다.
GP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고 2km 미만인 탄을 결합해 놓고 노르쇠만 바로 후퇴 전진해버리면 발사될 수 있게 어이없는 경계 지침이 내려진 거예요.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의 완결을 재차 강조한 만큼 군 대비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본 경계 수칙 변경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군단 측은 게다가 왜 이렇게 경계 태세를 바꿨는지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1군단 최전방 초소인 GP와 GOP 장병들이 실탄이 연결 안 된 중기관총으로 경계를 서기 시작한 건 올해 상반기부터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기성 중장이 신임 1군단장으로 취임한 뒤 화기 운용 지침이 바뀌었단 겁니다. 이후 약 반년 동안이나 변경 지침으로 경계 근무가 이뤄졌지만 우리 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상작전 사령부의 일부가 보고는 됐지만 합참에 보고되거나 승인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기관총에 실탄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일부 부대나 지휘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계작전 지침입니다. 군단장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우리 군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DMZ 작전은 매우 신중하고 그 위험 상황이 높은 것인데 전 전선에 공통 적용되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지만 1군단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 또한 왜 해당 부대가 실탄을 연결하지 않고 경계를 섰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실제 운용 여부와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초단위로 대응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최전방 GP입니다. 왜 유독 주력 중화기인 K6를 빈총으로 만든 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충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왜 K6가 빈총이 됐는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발탄이 북쪽으로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거치대를 포함해서 무게가 50kg이 넘는 K6는 북쪽으로 고정해서 운영합니다. 12.7mm 탄은 우리 군이 쓰는 총탄 중에는 가장 큽니다. K2 소총 탄환이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라고 한다면 K6 탄환은 손에 쥐는 꽉 차는 크기에 무게는 10배가 됩니다. 발사 소음도 180dB 정도로 일반 소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음도 엄청난 오발탄이 가끔 넘어가다 보니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K6 오발 사고 때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작년 5월 경기도 최전방 GOP에서 총기 점검을 하다가 K6 한 발이 실수로 날아갔는데 사고 직후 군은 북한 쪽을 향해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2023년 1월엔 철원 GP에서 실수로 4발이 발사됐는데 똑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엄청난 소음이 북한의 다른 의도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근데 군이 굳이 직접 안 해놓더라도 대응 시간이 3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실제 K6 삽탄하는 과정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밑에 떨어진 게 없어요? 됐어? 예, 없습니다. 자, 빨간 적세, 준비. 여기 53호. 조치 완료, 사격 준비 완료. 예, 숙달된 병사가 훈련 상황에서 약 10초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군의 설명보다 몇 초 더 걸렸다,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2020년 5월이었죠. 철원의 우리 군 지피로 북한이 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대대장은 즉각 K6 중기관총 대응 사격을 지시했는데 12분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다른 경기관총을 가져와서 사격했습니다. K6가 기능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은 변수도 많고 긴장한 병사들의 실수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첫발 사격도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첫발 사격하고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총을 갖다가 탄을 걸어놓지도 않고 탄통 밖에다가 탄통을 분리해놨다. 이거는 전투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전술적인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1군단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방어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1군단장이 어떤 마음으로 빈총으로 경계를 하라고 그랬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전술적인 문제는 훈련으로 극복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몇 초 정도는 괜찮다라며 즉각 대응을 포기하는 순간 경계태세 자체가 흐트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전시든 평시든 휴식이든 모든 기간에 항상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도록 경계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은 뭐 아무리 빨리 장전한다 그래도 그때 일어난 사태에 적응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최전방 위병소에서 총기 대신 3단봉을 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전방에서 총알 없이 경계를 해라. 도대체 군이 어쩌려고 하는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이 심한데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결국 40도를 넘겼습니다. 부산도 122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인 경남 양산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 밤 기온은 좀 누그러졌습니까? 네, 경남 양산시 워터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진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찜질방 같은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산은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지난 밤 최저 기온이 29.1도로 초열대야 턱 밑까지 갔던 양산은 오늘 오후 낮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후 관측 지점 기준으로 7월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에 오늘 양산시 거리는 하루 종일 한산했고 공사 현장도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 물놀이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지만 뜨거운 열기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양산시는 도로 살수차를 기존 5대에서 8대로 늘린 데 이어 내일은 3대를 더 투입해 도심 열기를 식힐 계획입니다. 부산도 1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38.8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밤새 이어져 내일 새벽에도 양산과 부산의 최저 기온이 26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간 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땅만 달구는 게 아닙니다. 호수와 바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충청의 대청 호수는 녹조가 무섭게 번지면서 마치 풀밭처럼 변했습니다. 뜨거운 바다 양식장에서는 광어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다로, 김태준 기자가 이 현장 모습을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호수가 큰 풀밭처럼 변했습니다. 물을 퍼올려 걸러내자 하얀 천에 걸쭉한 녹색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고수온의 유해 남조류가 급속히 번식해 생겨난 녹조입니다. 녹조 저감 장치가 쉴 새 없이 물보라를 일으키지만 짙은 녹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 5척과 조류 차단막까지 설치했지만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대청호에선 2주 전부터 녹조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녹조 찌꺼기만 하루 1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청호 회남 수역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개체수는 3주째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은 녹조가 뿜어내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조금 깨끗해진 게 이 정도래. 가까이 가니까 엄청 녹조가 많아요. 그리고 냄새도 심한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낙동강 하류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등 보 4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남 완도군 육상광어 양식장. 어민이 수조에서 폐사한 광어를 걷어냅니다. 살아있는 광어도 무리로 떠올라 가쁜 숨을 내쉽니다. 계속된 폭염에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광어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완도 상황이 수온이 28도에서 30도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수온 3도, 4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광어가 수북히 쌓여 폐기물 운반 차량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광어 양식장 적정 수온은 약 23도. 하지만 최근 남해안과 제주 앞바다 표층 수온이 29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사흘 새 광어 1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21일 남해안과 제주 등 전국 10개 해안에 첫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지만 수온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초까지는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냉수 현상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3년간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8,600만 마리, 피해액은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보셨지만 밤이 돼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가까우면서도 열대야를 이겨낼 피서지로 최근에 한강 수영장이 부상했습니다.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바로 향하는 곳, 그 분위기를 이나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해가 지자 수영장에 조명이 켜지고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이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서로 물을 뿌리며 낮 동안 쌓인 열기를 씻어냅니다. 해가 졌지만 아직도 기온은 28도에 이르는데요. 수영장 안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다 같이 퇴근하고 원래 카페 가려 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놀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반차 쓰고 놀러 왔어요. 3시부터 와 있었어요. 사진도 찍고 막 여기 간식도 먹고 물놀이 하면서 있었어요. 방학을 맞은 아이는 엄마와 함께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습니다. 애기 방학해서 근데 요새 한강 여의도가 핫하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요새 밤에도 더운데 시원하고 좋네요. 물놀이 뒤에는 라면과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빌딩숲과 한강으로 둘러싸인 야경을 바라보며 여름밤을 즐깁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한강 물놀이장은 여의도를 비롯해 뚝섬과 잠실, 난지 등 총 4곳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도시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안에 강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희뿌연 연기와 함께 잔해가 치솟습니다. 주차장에선 놀란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황급히 대피합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뒤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2층 바닥 전체와 외벽이 처참히 뜯기고 무너졌습니다. 잔해 더미 아래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8명이 구조됐지만 2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4명은 실종됐습니다. 昨日の消防警察による捜索時にはですね、その建物内でガス臭がしたというような報告が入っておりまして、 강진에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선 5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주택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1명이 숨졌고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今回でかかったですね。前もありましたけど、前以上にちょっとでかかったので。 도로와 철도 교량 등 교통 인프라도 곳곳이 부서지거나 끊어졌습니다. 규슈 신칸센 운행은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人的被害、建物倒壊、火災や道路の損壊など大規模な被害が確認され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했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약 13만 가구에서 전기나 가스,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2, 3일 안에 추가 강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9천여 명은 대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 구마모토 강진으로 일본은 1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지진 단층이 활성화됐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성벽 일부가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 3대 성 중 하나로 400년 역사를 지닌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에도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돌담과 천수각이 파손돼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또다시 망가졌습니다. 폭발로 인명피해가 난 쇼핑몰도 10년에 걸친 보강 공사를 지난달에야 끝냈습니다. 반복된 피해를 일으킨 2016년과 이번 강진은 같은 단층이 활성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0년 전에는 1차로 약 81km 길이의 히나구 단층대가 움직이고 2차로 후타가와 단층대까지 연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무려 2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이 히나구 단층대가 움직였을 거란 분석입니다. 1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지진 모두 활단층에 의한 내륙형 지진으로 진원 깊이가 약 10km로 얕아 땅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판의 경계부에 있는 충돌대에 있는 단층과는 달리 그 판 내부에 있는 단층이란 얘기예요. 이런 단층들은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피가 커지는 거예요.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구마모토 TSMC는 공장 가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했지만 제2공장 공사는 중단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과 24시간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던 소니도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역시 31일까지 공장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일본을 뒤흔든 규모 7.1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진도 7.1의 위력, 감이 잘 안 오시죠? 얼마나 센지, 그리고 지진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직접 체험한 한지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잠을 자던 개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고 고속도로 CCTV 화면이 흔들립니다. 3년 전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진도 5에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진도 6부터 건물 붕괴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진 강도 7의 상황입니다. 벽에 고정된 싱크대를 붙잡고 있지만 몸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벽장이나 물건이 쓰러질 수 있어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구조물 아래에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무너질 수 있는 건물이나 담벼락 등을 피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은 연달아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한 10초 정도 내가 10까지 세보고 그래도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럴 때 안전하게 밖으로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할 수 있게 출구를 확보합니다. 과거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분석되는 만큼 국내 지진 발생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지진 5개 대피소는 국민안전24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9cm의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를 지날 때마다 운전자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오늘 밤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를 통제하고 정밀 점검에 들어갑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순우 기자, 안전점검은 언제 시작되나요? 네, 정밀점검은 조금 뒤인 밤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조금 전인 9시부터는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남단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장 주변 올림픽대로 역시 4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는데요. 이 여파로 일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이곳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구간에서 도로와 교량 이음부 높이가 9cm가량 어긋나 있다는 단차가 확인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딴 민원에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전문가 합동점검과 레이더 탐사 등을 벌였는데요.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시민 우려를 감안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낸 뒤 내부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단차가 발생한 곳은 교량 본체가 아닌 흙을 쌓아 만든 접속 옹벽 구간입니다.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로 포장 아래 구조물이 변형되진 않았는지, 차량 무게를 떠받칠 만한 지지력을 갖췄는지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동작대교 북단 램프에서도 8cm가량의 단차가 포착됐는데요. 서울시는 한강 교량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는 내일 아침 6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밤샘 조사 뒤 단차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 보안공사 등 후속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대교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진화에 나섰고 당권 주자들도 평지 풍파를 일으킨 데 대해 비판적입니다. 조 의장이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개헌론까지 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유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용인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단 건데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현행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조 의장의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넘기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조 의장을 직격했고 잘못한 거죠. 딱 잘라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또 욕 나오려고. 조 의장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발언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당권 주자들도 개헌론이 전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연임은 비현실적이라며 쟁점화는 부적절하다고 했고 정청래 후보는 조 의장을 향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를 고려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연임을 시도하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후반기 국회도 문을 열자마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반발 속에 운영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컸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보니 당초 민주당 TF안에도 없었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뭘 노린 건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196조, 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검사로부터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와서 사법경찰관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권한쟁의 심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 수사권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라면서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완전 폐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존 민주당 TF안에는 없었지만 추가가 돼서 논란인 조항도 있습니다.
법원 공소 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한 공소 제기를 등 2가지 사유가 추가된 건데요. 이 현행법상 공소 기각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내려지는 만큼 이 범위가 확대된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게 플랜C인 것 같아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반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서민 피해 우려에 대해선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시했을 경우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은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자리에 오른 지 9달 동안 그저 권력 눈치만 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달랑 서면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성토가 쏟아졌는데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낸 서면 입장문입니다.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검사의 점검과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구대행의 입장 표명이 너무 늦었다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평검사는 검찰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한 게 없다며 직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법조계도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장답게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종이 한 장 달랑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선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범죄자들이 야호를 외칠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 지방 변호사회 회장들도 검사 보안 수사권은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사고 현장엔 굴삭기를 실은 4.5톤 화물차 주위로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안 나보다 그 생각을 했죠. 그쪽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선출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 하단 구조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 직전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피해 여성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제가 너는 그렇게 하고요. 화물차 운전자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맞서는 상황. 그 앞에 차가 있어서 이제 차 그거 뭐 비켜달라고 그런 문제로 이제 서로 말다툼이 된 거예요. 고의로 그러고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죠. 과실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 유무를 따져본 뒤 화물차 운전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비만 환자 치료제 마운자로가 단순한 다이어트 수단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 10달 만에 150만 건 넘게 처방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무분별한 처방이 늘면서 오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만약의 성지로 불리는 약국거리입니다. 처방전을 내고 약을 사가는 시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냉 얼음이 부족할 정도로 잘 팔려서 20, 30대 마르신 여성분들도 많이들 사가세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마운자로는 올해 5월까지 10달 동안 150만여 건이 처방됐습니다.
10달 먼저 출시된 위고비의 누적 처방 규모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전체 처방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 환자 등에게만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약을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고 병원도 쉽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도 비만약 경쟁에 뛰어듭니다. 한미약품이 하반기에 국내 1호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고 셀트리온은 먹는 비만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정비급여이기 때문에 규제 밖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는 질병의 카테고리로 비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여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계기였습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두 개의 전쟁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극이 컸는지 회담 결과 발표는 없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성직자를 따라 미군 의장대가 관을 운구합니다. 대이란 강경책과 러시아 제재를 강조했던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 장례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치인은 물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Nothing of significance happened anywhere in the world without Lindsey Graham having a view on it. 장례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백악관에서 잇따라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전쟁 돌파구를 각각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 결과 발표는 없었습니다. עם הבנה ליעד המשותף להבטיח שלאיראן לא יהיה נשק גרעיני וגם יעדים אחרים.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네타냐후는 10월 총선을 각각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 출구를 찾는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트럼프는 고유가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해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며 군사작전 카드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렛대 삼아 버티고 있는 데다 후티 등 대리 세력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어 미군이 종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권력자가 물러나지 않을 때 나라 전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여주는 참극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이 처참하게 실패하자 마오쩌둥 책임론이 제기됐었습니다. 민주국가라면 선거든 탄핵이든 권좌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청년 학생을 홍위병으로 내세웁니다. 군대까지 동원해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영구 집권의 길을 마련한 겁니다. Liu Shaoqi, China's head of state, is dragged to struggle sessions along with his family. They are publicly beaten by Red Guards and imprisoned. 문화 대혁명으로 숨진 사람 최소 100만 명은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 참극에서 살아남은 덩샤오핑은 1982년 헌법을 고칩니다. 국가 주석 임기를 한 차례 연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마오쩌둥 같은 종신 집권자가 다시 나라를 광기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2018년이죠. 주석의 임기 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한 번 풀린 권력의 브레이크가 언제 다시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도 파란만장합니다.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대통령들의 영구 집권력은 늘 있었습니다. 4.4 5.입개헌, 삼성개헌, 10월 유신,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통한 상황 욕심.
하지만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쟁취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피와 땀이 서린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임기 연장을 시사한 겁니다. 그것도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이 깃발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해설까요?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대통령실 등 여권이 나서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정쩡합니다. 연임 안 하겠다. 한마디면 될 걸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헌법 수호를 외치던 여권이 헌법을 무시할 리는 없겠죠. 장기 집권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 출신들이 그 폐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이 의심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고 청와대는 확실하게 연임 불가 의지를 밝히면 됩니다. 쓸데없는 논란과 혼란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7월 2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왜 단임제였던가 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한강 수영장은 도심 속 여름 휴양지로 변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달래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하지만 경남의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나날이 폭염특보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도 34도를 넘겠고요. 양산은 다음 주 내내 39도까지 지속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 강릉 37도, 창원과 부산 39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다음 주가 더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